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은 어렵고 딱딱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이론 체계라는 것을 공부해 볼 건데요. 수업을 마치시고 나서 그러니까 책을 한번 곰곰이 찬찬히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특히 현장에서 그렇게 이론적인 부분에서 이제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적용할 때, 특히나 이제 아동복지 현장에 적용할 때는 그렇게 많이 어, 어, 배운다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관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업할 때나 아니면 꼭 이렇게 프로포절이나 이런 걸 할 때 한 번씩 둘러보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한번 오늘은 저도 그러니까 다시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첫 번째는 조직 개념 및 이론 체계,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의 구분, 그리고 고전 이론, 인간관계 이론, 구조주의 이론, 체계 이론 이렇게 해서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 개론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올 건데 무조건 외운다가 아니라 한번 보시면서 이런 내용은 이런 거다라는 부분에서 이해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낼 때도 제 선배님들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올해 성적 내는 것들이 여러 가지 요구들을 지금 제안받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수업했던 방식과 좀 다르게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르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민들을 솔직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업 듣고 나서 한 다음 주 정도 수업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과제가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제에 대한 준비들도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요새 이제 과제 발표 이런 거 준비한다고 대학원 수업을 하면서 박사과정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 과목을 듣지만 저는 두 과목 들으면서도 너무 힘든데 여러분들 존경하고요. 오늘 수업 함께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조직 개념 및 이론 체계에 대해서 보면 표들 한번 자세히 보시면서 책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면 에치오니언은 조직을 특정 목적을 달성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구조화된 계획적 단위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스콧이라는 학자는 조직의 구성 요소를 조직 구조, 참여자, 목표, 기술, 환경의 5가지 요소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목표, 기술, 참여자가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이루어가고 있는 조직 구조라든지 주변에 둘러싼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들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이렇게 조직 구조 개념이고 이론 체계를 그러니까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어서 조직 이론은 조직체 전체 그리고 내부 구조와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크게 미시적, 그러니까 작은 부분 조직 이론과 거시적, 큰 이론에 대한 부분들로 나눌 수 있는데요. 미시 조직 이론은 구성원의 동기, 관리자의 리더십 등에 관하여 관심을 갖는 부분이 있다면 거시적 조직 이론은 조직 구조, 조직의 문화, 조직의 기술, 조직 환경 등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 조직체의 동학이라든지 서비스 기술을 규정하고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조직체와 환경, 갈등 상황들, 조직체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든지 관심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3-1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미시 조직 이론하고 거시 조직 이론에 대한 부분에서 미시 조직 이론은 구성원의 동기하고 관계자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거시 조직 이론은 조직 구조, 조직 문화에 대한 부분, 조직 기술, 조직 환경을 이렇게 나눈다면 구성원의 동기는 원인과 인지 과정, 동기부여의 인지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관계자의 리더십에는 조직의 유지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리더십 형태와 적용 과정, 그리고 조직 구조, 조직 문화는 조직체의 동화, 조직체의 클라이언트의 관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고 조직 기술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하지만 이것을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반복 학습도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론에서 배우고 뭐 행정론에서 배우고 뭐 법제론에서 이렇게 이런 데 연결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찬찬히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건 뭐 가장 해야 되는 오늘 저희들이 저도 이제 오늘 수업을 했는데 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 과목을 배웠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느냐, 뭐 노인복지론을 배웠다고 해서 노인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가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거는 개발을 했다는 거죠. 노인복지를.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것을 위한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전문화되는 부분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2년 과정을 통해서 그 입문 과정까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 행정의 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이론에 대해서 한번 보면 조직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여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것이 행정이고 실제로 사회복지 서비스는 개인의 사회사업 실천가를 제어하고는 거의 공공과 민간기관의 조직 내에서 행정과정을 통해 서비스를 산출하게 된다. 그럼 조직이 왜 중요한가에 보면 우리들의 선조들을 보면 농사 짓는 것을 배웠듯이 현대인은 조직을 배워요. 그러니까 조직 속에서 살아가는 가족도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마을도 조직. 이 속에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학교도 조직이고 이런 부분에서 조직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라는 부분이죠. 심지어는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가상 조직도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SNS를 통해서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 모이는 SNS하고 30대, 40대, 50대가 각각 모이는 SNS가 다르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마케팅을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공략하는 방법들도 다르다는 거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어린 친구들도 많이 하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도 유튜브에 다양한 형태로 접근 방식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게 일단 지사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그 정보가 정확한지 아닌지를 팩트 체크해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까지도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조직 이론의 분류를 보면 크게 고전 이론, 인간관계 이론, 개방체계 이론, 현대 조직 이론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고전 이론을 보면 관료제 이론, 그리고 과학적 관리론이 속하게 되고요. 인간관계 이론은 메이어의 인간관계 이론과 맥그리거의 XY 이론이 대표적이고요. 개방체계 이론을 보면 상황 이론, 정치 경제 이론, 조직 군생태학 이론, 제도 이론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대 조직 이론에는 총체적 품질 관리, QCM이라고 이야기하고 학습 조직 이론, 목표 관리 이론 이렇게 나누어서 오늘 다 배우지는 않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한번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회복지 조직을 구분해 보면 우선 사회복지 조직에 보면 권력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혜자의 종류에 따라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업무의 통제성에 따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권력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살펴보면 강제적 권력, 공리적 권력, 규범적 권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제적 권리 같은 경우는 규범, 규정에 의해 강제성을 띠게 되고요. 권력의 강제적 행사가 가능하고 위협, 신체적 탄압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용 정신병원, 최근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강제적인 부분이 많이 약해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 그리고 강제 수용소, 형무소, 이렇게 교도소를 말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전통 옛날부터 이렇게 했는데 최근 정신병원 같은 경우 최근에는 개인의 의사를 많이 존중하기 때문에 개인의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입원하는 것도 쉽지 않게 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공리적 같은 경우에는 공리적 권력을 보면 서로 주고받는 계약 관계라고 금전과 같은 물질적 보상에 기반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산업 조직들이 이게 속함이 됩니다.
그리고 규범적 권리를 보면 윤리적, 도덕적 성격이 강하고 지위, 존엄, 위신 등 상징적 보상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조직, 그리고 병원, 종교 조직, 학교, 그리고 대표적으로 사회복지 조직이 여기에 속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사회복지 조직에서 수혜자에 따라서 구분하면 상호 수혜 조직, 사회 조직, 서비스 조직, 공공 조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상호 수혜 조직 같은 경우는 서로가 서로에게 혜택을 주는, 그러니까 수혜자가 그 조직의 회원이 되는 이런 형태로 보여지고요. 사업 조직 같은 경우는 기업 이익이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수혜자는 누구죠? 사업, 기업체의 수혜자는 누구죠? 주주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업주죠. 이런 부분에서 하고 앞으로 조금 바뀌는 부분에서는 협동조합 이런 거는 조금 다른 형태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조직 같은 경우에는 수혜자는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죠. 구체적인 개인 또는 가정 이런 부분이고, 공공조직 같은 경우에는 수혜자는 일반 대중이 됩니다. 불특정 정다수가 된다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업무 통제성에 따라 관료조직, 일선조직, 전면 통제조직, 그리고 투과성 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그림 3-4에 이렇게 나와 있죠. 관료조직은 공식적인 조직과 규정, 위계적인 권위 구조, 전문화된 분업, 문서 위주의 업무 처리, 기술적 자격에 기초한 신분 및 보장 등을 특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통제체계의 조직, 정부 조직, 지방자치단체가 이기에 속하죠. 관료제, 공무원들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선 조직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위계 조직이나 실제 권한이 분산된 조직으로 일선 업무의 주권이 존재하고 각 업무 단위가 독립적인 수행으로 직접적인 조정과 통제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기업, 사회복지 조직도 여기에 속하죠. 연구소나 마찬가지로. 저희 단체도 이런 형태의 권한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면 통제 조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앞에서 말한 강제적 권력하고 비슷한 부분인데요. 관리자가 수용자에 대한 강한 통제권을 지니게 되고, 강제적 수용, 철저히 계획된 일, 개인 개조, 특수한 문화 형성, 좀 힘들죠. 이런 부분들. 여기 정신병원, 기숙사, 교도소, 요양시설, 요양시설도 이렇게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개인의 자유가 그렇게 허용되지는 않죠. 인권에 최근 들어서 이제 인권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는 있지만, 그 인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제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과성 조직은 조직 구성원과 참여자의 자발적 참여, 그리고 개인의 주체성이 강조되고 조직의 문화와 규정에 대한 통제성이 약하고 조직 활동이 외부에 노출된다. 대표적인 게 자원봉사 활동 조직 이런 부분들이고, 시민단체도 여기 일부는 속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열린 조직이라고 한다면 지향하는 부분은 일부로 내려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통제들도 필요하다. 여러분들은 어떤 조직의 형태를 원하고 있는지, 그게 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어서 보면 하센펠트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술과 기능을 중심으로 6가지 조직의 유형을 구분하였다고 하는데요. 클라이언트를 정상기능 클라이언트, 비정상기능 클라이언트를 두 개로 나누고요. 그리고 인간 식별기술, 인간 유지기술, 인간 변화기술을 3개의 변수, 그러니까 2 곱하기 3으로 해서 6가지의 조직 형태로 나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정상이고 인간 식별기술은 대학, 신용카드 회사가 이렇게 소속된다. 정상이고 인간 유지기술은 사회보험관리기구, 보험공단 이런 것들이 되겠죠. 정상이고 인간 변화기술은 공립학교, 여러분들 보면 변화, 다양한 것들을 가르치는데 최근에는 대학 가는 것을 위주로 가르쳐서 문제가 되고 있죠. 그게 나쁘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비정상이고 인간 식별기술을 보면 소년법인, 그리고 진료소가 이렇게 속해 되고요. 비정상 형태고 인간 유지 기술을 보면 공공부조사무소, 요양시설,
비정상이고 인간을 변화시키는 병원, 수용시설 이렇게 표 3-2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고전 이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이론 중에 고전 이론을 먼저 한번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관료제 이론. 발음이 좀 안 좋죠, 제가. 관료제 이론을 볼 건데, 그리고 뭐가 하나 더 있었죠? 아까 앞에 이제 대표적으로 분류할 때 과학적 관리론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배워볼 거고요. 첫 번째로 이제 관료제 이론 보면 베버라는 학자에 의해서 확립된 이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료제란 거대한 정부 조직을 의미할 수도 있고 조직의 병폐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을 관료제 조직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표현할 때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좀 막혀 있다라는 부분으로 표현을 하죠. 일반적으로 계층적 조직 구조를 갖고 합리적인 지배가 제도화된 조직 형태를 의미한다. 합리적 또는 합법적인 지배가 제도화된 조직. 그러니까 명령체계가 갖춰져 있죠. 이런 부분들인데 아까 이제 관료제 조직이 가지는 문화에 대한 문제지 그게 나쁘다 좋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건 아니죠. 왜? 효과성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것들이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버는 관료제는 자유와 권력을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사용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조직으로 산업사회에서는 관료제가 발달하고 가장 보편적인 사회조직을 정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버의 관료제 이론은 이념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거 보면 주요 특성을 한번 보면 크게 관료제 주요 특성을 보면 권위의 위계 구조, 규칙과 규정, 사법적 감정 배제, 분업과 전문화, 경력 지형성, 능률성 강조, 관료제에 대한 평가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권위의 위계 구조에 대한 부분은 관료제는 일련의 권리와 책임을 수반하는 권위의 위계가 있어서 상급 직위에 있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하급 직위에 있는 사람을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대표적으로 공무원 사회를 한번 보시면 직급으로 나눠져 있죠. 9급부터 시작을 하죠.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쭉 올라가면서 그 역할들이 그러니까 포괄하는 영역들이 넓어지면서 그리고 점점 그 수요가 다 피라미드 구조 형태를 하죠. 급이 많다가 점점 줄어드는 형태의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확 없어진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가장 안정적인 직장이고 최근에 들어서 가장 계속 직업의 선호도가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상위권을 잡고 있는 게 공무원. 그리고 대학 사이에서 보면 가장 많이 시험을 치려고 하는 부분이 공무원이라고 보면 그만큼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고 있다. 예전에는 안 그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규칙과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든 관료제는 일관성 있는 규칙에 의해 직무의 배분과 인력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규칙과 규정은 조직 활동의 동일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의대로 특히 김해시를 예를 들면 김해시의 시장님이 임의대로 직원 수를 확 늘렸다 죽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법으로서 몇 명을 있고 그 안에서 조직 개편은 가능한 거죠. 어떻게 우리 지에서는 이런 조직들로 구성을 하겠다. 근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만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앙 정부의 위임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그러니까 광역지자체 위임 사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과 하면서 자치 이런 것도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대표적으로 김해시에 보면 김해시에 아동이나 청소년 이런 데 보면 김해시만의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중앙사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성의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도 안에 있는 조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보시고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사적 감정의 배제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무시되고 공식적인 원칙과 절차가 중시됩니다. 조직의 생산성은 조직 구성원의 개인적 감정이 배제되고 합리성에 기초한 의사결정에 따라 집행되었을 때 확보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책에 나와 있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감정이 아니라 업무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시하고 지휘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분업과 전문화. 조직에서 수행하는 모든 과업은 각 구성원이 분담을 하게 됩니다. 김해시청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 들어가면 업무 분장이 각각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 뭐 세세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맡고 있는 담당자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뭐 특히 지역 아동센터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김해시 아동 진화팀에 팀장님 계시고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5명 정도가 있는 걸로. 그리고 이제 뭐 공무직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김해시청에 아동진화팀에 5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그 중에 한 3명 정도가 지역 아동센터와 연관된 업무들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뭐 급식은 A라는 직원이, 지역 아동센터의 뭐 설립과 이런 과정은 B라는 직원, 이렇게 하면서 운영비는 누가, 이렇게 하면서 그 업무가 다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경력 지향성. 관료조직 구성원은 전문적인 능력과 기술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을 경력으로 생각합니다. 승진의 연공 서열과 실적에 따라 이루어지니까 뭐 뛰어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승진이 조금 빨라질 수 있는데 나름대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연공 서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능률선의 강조.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행정 능률을 극대화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호이와 미스켈이라는 학자 같은 경우에는 관료제는 조직의 효율성 증진에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배부의 관료제 특성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 이런 부분들은 다 볼 건데요. 표 3-3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의 위계 구조가 가지는 순기능을 보면 엄격한 지시 이행과 조정, 그리고 역기능은 의사소통이 저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계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조금씩 이 부분도 이제 뭐 팀제라든지 이런 형태로 하면서 다양한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하려는 방법들을 찾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게 지시 체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규칙과 규정은 지속성과 통일성이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역기능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경직성과 목표의 전치라든 이런 부분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사적 감정 배제라는 부분에서는 합리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이런 부분도 있고 분업 부분은 전문성은 강화될 수 있지만 직무 대한 건태 너무 따분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 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뜨고 있는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는 창의적 사고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는 힘들게 되는 그 경력 지향성 같은 경우 유인 체계가 될 수 있지만 영혼과 업적 간의 갈등 그러니까 승진 시기가 되면 조금 이런 갈등들이 그냥 뭐 보여지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아까 앞에서는 목표 전치란 말을 한번 다시 보면 조직의 규칙과 규정이 전체 목표를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지 않고 규칙과 규정 그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원래 목적이 다른 목적으로 변질되거나 대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관료제 하에서 규정에 너무 지나치게 얽매이다 보면 적절한 적응 능력을 상실하여 원래의 조직 목적 달성은 어려워지고 조직이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관료제의 대표적인 역기능이며 폐단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뭐 다른 이야기를 뭐 예를 들면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동 청소년 쪽에 일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뭐 디스를 하는 건 아니지만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해시 청소년 수련관하고 진해시 청소년 수련관을 비교를 조금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김해시 청소년 수련관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저 진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심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뭐 최근에 이제 새로운 도심으로 이렇게 뭐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하지만 요 주변에 있는 부분 특히 도심 그러니까 하고 있는 내외동이나 이런 데서 접근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진 않죠. 뭐 김해시 인구도 있고 하니 하나 더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진영에 있는 데인데 한 3년, 3, 4년 전까지만 해도 3, 4년 좀 더 됐죠. 그 전까지는 김해시가 직영 형태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김해시 복지재단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뭐라고 이야기 될까? 건물도 하나 멋지게 크죠. 너무 그 안에 이제 숙박시설, 수련관은 원래 숙박시설이 있으면 안 되는데 김해시는 좀 독특하게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수련원하고 수련관의 차이점인데 그런 부분에서 숙박시설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진해시 청소년 수련관을 보면 독립된 공간이 없어요. 그냥 복지관 내에 한 층을 청소년 수련관 한 층도 다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 쓰고 있으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을 만나는 사업들을 합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직접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공무원들 조직, 중공무원 조직 형태가 이렇게 있는 거 하면 진해시 같은 경우는 민간에 위탁한 상태입니다. 이게 이 두 가지가 가지는 경쟁력에 대한 부분, 프로그램에 대한 바라보는 시선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좀 청소년 쪽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드는데 그게 꼭 최근 들어서는 조금 많이 바뀌려고 노력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적용과 한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유용성의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조직은 규모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관료화되어 있다라고. 관료제는 전문가의 자율성이 강조되어 자칫하면 방만하거나 비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전문가 집단의 성격을 갖는 사회복지 조직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조직 구성원의 다양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분화시켜 규칙에 의한 서비스의 질적 통제와 관리를 가능하게 해주므로 사회복지 조직의 활동을 합리화한다는 측면에서 유용한 이론이다. 그러니까 관리조가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리조라는 이론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복지 조직도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 왔던 부분에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유용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게 이 이론만 가지고 적용하기에는 지금 이제 사회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한계가 조금 많이 있죠. 그럼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관료제 이론은 반복적이고 전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사회복지 조직의 업무는 일률적인 업무가 아니므로 엄격한 규칙의 적용과 위계질서에 의한 업무 통제는 비효과적일 수 있으며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을 경직화시킬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공무원이 안 맞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월급을 많이 줘서 최근 들어서 공무원도 한번 해보면 좋았을 것 같아 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래도 안 맞을 것 같아요. 맞았으면 저도 한번 시험을 쳐보려고 노력을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조직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20년이 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근데 만들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을 안정화시키고 그것을 운영하는 형태의 고민들이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사람을 잘 만난 거죠. 저는 만드는 걸 좋아하니까 계속 벌리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단체 부회장님 최근에 이제 저희 협동조합 만들면서 이사장님으로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가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것을 안정화시키고 수습하고 정리하고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이 그것을 이제 뒷받침하고 있는. 그래서 12명의 직원들이 있지만 직원 업무가 하나의 자기 업무만 하고 있는 직원은 솔직히 없습니다. 두세 개의 업무를 병행하면서도 일을 쉬어나가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들죠. 2006년에 5월달에 해바라기 센터라는 초등 전문 센터를 만들었고 그 속에서 이제 중고생들에 대한 배려들이 필요하다 싶어서 그러니까 사과나무 센터라는 청소년 센터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찾아오는 아동들 중에서 그러니까 보호자들과 분리해서 살아가야 되는 아동들이 있어서
공동생활 가정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남녀 분리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4개의 시설들이 자연스럽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그러니까 2006년에 1개, 2007년에 2개, 2010년에 1개 이렇게 4개의 시설이 순식간에 늘어나 버렸죠.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이제 숨고르기를 그러니까 그걸 안정화시키는 숨고르기 작업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시작하는 것들이 2018년도에 마을학교라는 것들을 하면서 이게 지역아동센터로 그리고 이렇게 챙길 수 없는 아동들을 만나기 위해서 마을학교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또 찾아가고 있고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시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희망 아지트라는 사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해대학교 밑에 바로 밑에 공간에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에요. 초미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주택 안에 작은 방 2개를 가지고 개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3월 말쯤 되면 현실화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하나의 공간에는 유튜브 체험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직접 체험도 하고 방송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출 거고 또 하나는 미니 카페입니다. 정보나 이런 것들을 하고 학습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소통하고 교육도 진행할 수 있는 미니 카페 형태를 이렇게 진행하는 공간이 희망 아지트라는 이름으로 또 오픈이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이 한 개가 만들어지면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는. 그래서 시범 사업을 올해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 둘 챙겨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사회복지 책을 좀 들어보면 사회복지 조직과 같은 전문가 조직은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자율적인 통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일방적 관료제에 의한 일방적 지시와 통제는 효과적이 않을 수 있다라고. 그리고 과도한 규칙 준수에 따라 목표 정치와 분업 및 전문화에 따른 부서 할거주의, 그러니까 힘 있는 부서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대상자에 소외시킬 수 있는 거고 서비스 조직의 관료화는 서비스의 합리화와 효율성을 정대, 개선된 서비스 기술을 가져다 주지만 서비스 대상자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의 그러니까 한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조금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나가면 두 번째로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테일러에 의해서 창시되었는데요. 엔지니어로서 공장에서 직원들이 주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고 조직 내 직원들의 업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며 이에 관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조직의 능률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한 2, 3년 전에 저도 이제 그 보건복지부 하고 경남도에서 이렇게 요청이 있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있는 공동생활 가정에 직무 분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작은 시설들이 그렇게 그런 것까지 하면서 진행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하고 이 직무는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며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이 업무들이 효율성이 있다는 부분을 분석하면서 저도 나도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긴 합니다. 그렇게 분석을 해놓으니까 안에서 이제 업무 분장이나 이런 걸 할 때 이 선생님이 이걸 하면 좋겠고 이렇게 나누는 그리고 서로 저희들 기관들 같은 경우는 업무 분장이 한번 짜여졌다고 해서 그게 계속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직원이 이렇게 변경될 때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업무 분장을 변화시키는 작업들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문화시켜놔서 이 업무에 대한 책임성 그리고 업무가 이제 뭐냐면 또 직원이 한 시설당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휴가나 아픔이 이렇게 되면 업무가 중단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업무만 한다면. 근데 이제 주부를 나누어서 서로가 이렇게 교차하면서 업무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과학적 관리 방법을 보면 목표 설정, 직무의 과학적 분석, 그리고 관리의 원칙 수립하는 거하고 경제적 보상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목표 설정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진짜 목표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나갈 필요인데 조직이 적정 수준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객관적인 기준과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그리고 직무의 과학적 분석을 보면 이런 부분도 책에 있습니다. 테일러는 조직의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시작과 동작, 연구를 통해서 개인이 특정 양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동작을 체계적으로 분석, 이렇게 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직무 분석 해놓으면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어떤 업무를 해야 되고 뭐 하면서 일지는 어떻게 쓰고 뭐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 오면 직원들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기관에 오면 뭐 정부에서 정한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많습니다. 이 의무 교육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죠. 근데 그것만 하느냐? 아닙니다. 이거 업무 플러스 그냥 의무교육은 업무의 연속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플러스 저희 단체가 진행하는 교육들이 많습니다.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또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는 애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 빼고 저희 자체 교육만 한 100시간씩 합니다. 뭐 그런 부분이고 최근 들어서는 그러니까 코로나 이것 때는 모이는 게 잘 안 돼서 그래서 방법을 전환해서 저희들도 이제 수업을 뭐 줌이나 이런 것들로 한번 해보려고 준비는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교는 쉬었다가 뭐 이렇게 비대면 수업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센터가 쉬어본 적이 하루도 없습니다. 1년 빼고는. 뭐 비상근무, 긴급 돌봄 이런 형태로해서 센터는 계속 뭐 돌아갔죠. 최근 들어서 근데 뭐 빨리 저희가 9시부터 해서 저녁 10시 반, 9시 반까지는 12시 반은 센터가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뭐 두 개의 시설은 24시간 생활시설이다 보니까 저희 기관의 하나 안 좋은 점은 직원이 전체가 모여서 회식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왜? 한두 명은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리고 관리의 원칙 부분도 있는데요. 과학적인 직무 분석에 기초하여 모든 직무는 분업의 원칙이 적용되고 엄격한 기획과 통제의 관리 원칙이 수립 시행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경제적인 보상, 가업을 달성한 정도에 따라 임금과 다른 경제적 보상을 달리하여 전체적으로 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경제적 보상 체계가 시행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 단체가 욕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단체가 규모가 그렇게 큰 조직은 아니잖아요. 저희 처음 이야기 듣는데 저희 단체가 2003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첫 해 1년 예산이 200만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예산이 큰 조직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일을 많이 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급여는 아마 다른 시설보다 작을걸요.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 직원들이 이제 외부에 나가면 그러니까 뭐 다양한 교육을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교육들을 저희들이 많이 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AS도 합니다. 저희들 지금도 퇴직했던 직원이 다른 데 가 있어 연락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하면 복지관에 있는 직원들도 저희들한테 연락 옵니다. 그러면 제가 다 컨트롤해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저희 센터에서 그만두고 저희 시설 뭐 단체에서 그만두고 나갔지만 다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가겠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받았던 고민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월급이 작아졌다면서 일하는 시간이 주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뭐 고민부터 시작해서 업무에 대한 부분 지원까지도 같이 멘토 역할로 하면서 뭐 하니까 그만큼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책에는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장점, 한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과학적 관리론의 적용 한계, 적용과 한계 보면 유용성의 부분에는 책에 나와 있듯이 그러니까 앞에 화면에 있듯이 사회복지 조직도 조직의 목표를 정하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화하며 특정 업무에 가장 적합한 인력을 모집, 훈련하며 배치한다는 점에서 과학적 관리 원칙과 방법을 적용한다. 한정된 자원을 갖고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회복지 조직은
조직 관리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형성시키기 위해 비용의 최소화, 낭비 요소, 제거 노력 필요, 특히 경영 효율화가 중요시되는 오늘날에 더욱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한계는 보면 사회복지 조직의 경영 조직이 근본적으로 주관할 목표의 성격이 다르고 조직 구성을 단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그러니까 사회복지는 인간을 만나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조직이어야 되는데 수단화되는 이런 부분의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뭐 고전 모형의 사회복지 조직의 적용의 한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이것도 유형성, 한계 이것들 한번 책에 나와 있는데 한계점만 먼저 한번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에 의존적이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 조직은 일종의 전문가 조직이라는 점입니다. 라는 부분에서 첫째, 사회복지 조직 환경에 의존적이라는 것은 아무리 조직 내부를 과학과 합리화하여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도 매번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조직 내부의 행정체계와 프로그램 변화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시 담당자가 바뀌면 업무가 확 디비지는 경우가 있어요. 안 그럴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새롭게 양식도 지금 올해 이제 직원들이 바뀌면서 요청하는 서류들이 달라졌어요. 매번 똑같이 오던 것들이 한 3년, 2, 3년을 이렇게 똑같이 해왔는데 새로운 직원이 왔다고 일 바꿔달라고 하면 안 쉽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면 짜증이 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는 일종의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로 관련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다양한 전문가 조직이며 기관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클라이언트와 전문가 집단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기 때문에 고전 이론의 원리 및 지향하는 바와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고, 합리성과 효율성이 추구하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전문가의 윤리 및 철학의 관점에서 갈등과 모순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어서 그러니까 인간관계 이론인데요. 이것을 한번 쭉 보면 인간관계론은 생산 과정에서 인간의 사회, 심리적 변인의 작용을 가하면 생산성은 증가될 것이라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원의 성취지향적 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고, 인간의 경제적인 욕구 충족에 급급한 관리 방법보다 오히려 사회 심리적인 욕구의 충족에 위해 관리자와 직원 간의 인간관계 개선을 진행한다 이런 건데요. 대표적인 학자라고 할 수 있는 폴렛이라는 부분의 접근을 보면 인간관계론에 대한 최초의 공헌자가 폴렛이라고, 그녀는 행정의 심리적인 측면을 다룬 최초의 학자로서 경직되어 있는 과학적 관리 원칙과 정체적인 조직 원리의 역동적인 감정과 창의적인 민주정신을 도입시켰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책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한 플랫에서는 조직의 하급 지도자들도 일반 정책 형성에 참여하여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구성원도 조직 경영에 참여하여 한 몫을 하여야 한다. 최근에 그러니까 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좀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적게 작은 개인 시설들이 협동조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 협동,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을 요구하면서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하면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구성원들이 다양하게 구성이 돼야 되는 거죠. 직원들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소비자들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경영자도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후원자도 들어와서 그 속에서 다양한 협동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지배, 타협, 통합 등이 있는데, 지배는 갈등 해소 과정에서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이기는 것. 그러니까 역학구도가 확실한 거죠. 그리고 타협은 평화 유지를 위해서 양쪽이 각각 무언가를 포기하면서 서로의 균형을 맞춰가는 것. 통합은 양쪽이 아무 희생 없이 각각의 요구대로 해결하는 가장 건설적인 방법. 통합이 가장 건설적인데 이 상황이 통합만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지배가 일어날 때도 있고 타협이 일어날 때도 있고 통합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속에서 통합이 이루어지면 가장 좋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두 번째는 호손의 실험이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실험인데요.
요거는 좀 유명한 실험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한번 짚어볼 건데, 이건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첫 번째가 조명 실험이고요. 두 번째는 계전기 조립 실험, 그리고 면접 계획, 그리고 배전기 권선 작업 시찰 실의 실험. 이 어렵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조명 실험 같은 경우에는 작업 환경의 조명도와 근로자의 작업 능률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한 실험인데요. 작업장의 물리적 조건, 조명, 통증, 온도, 작업대의 높이들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생산성이 올라갈 것이라는 가설에서 출발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거죠, 실험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생산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을 뭐 이렇게 찾아내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계전기 조립 실험 같은 경우에는 2차에 걸쳐 계전기 조립 실험을 실시했는데, 1차 실험에서는 서로 사이가 좋은 2명의 유공으로 하여금 그들이 좋아하는 4명의 유공을 선발하게 하여 6명이 한 조로 작업팀을 만들어 일반 유공들과 일하는 작업 현장의 옆 별실에서 작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차 실험에서는 5팀의 유공을 선발하여 집단 임금 제도의 영향을 관찰하였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 작업 능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동시간, 급료, 휴주시간, 급식 등과 같은 작업 조건보다는 작업에 대한 자부심, 자기 표현의 기회 등이 변인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죠. 사회복지가 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뭐 들어서 아실 거잖아요. 혹시 많다고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21세기 유망 직종이라고는 이야기하죠. 근데 이것도 이제 한 분이 간납 쉽긴 해요. 사회복지, 지금 이제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러니까 사회복지가 너무 많아서, 김해에도 보면, 4개의 학교에 다 있죠. 사회복지 학과가. 대학원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배출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가 가지는 자부심만 이렇게 부각시켜준다고 하면,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이 사회복지사가 어떤 일을 해낼지를 모릅니다. 대표적인 게 저일 수 있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뭐 저희 단체 등록할 때, 그리고 얼마 전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 때 법무사라는 것을 오늘 전혀 안 빌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그 서류를 꾸미고 하는 작업들을 다 했거든요. 뭐 등기 이런 것까지. 뭐 최근 이제 저희 뭐 단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뭐 등기 업무는 이제 제가 다 합니다. 법무사 없이. 이런 부분들이 해내니까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해본 업무에 대해서는 이제 겁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또 지금 고민이 아니죠. 이번 달 안에 또 하나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또 진행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면서 제가 재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3반기까지 아이들하고 이제 지금 고등학생들하고 지금 작업을 할 건데, 저번 시간에 창업을 할 겁니다. 이 창업 작업도 같이 아이들하고 진행해 나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 계획은 뭐 1928년에서 30년에 있었는데, 노동자 2만 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중요시하는 것과 자녀 양육에 관한 것, 친구들이 자기 작업을 어떻게 보는가에 관한 것들을 말하게 하여 가능한 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때 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했고요. 뭐 배전기 건선 작업 시험시도 마찬가지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손 실험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론을 보면, 뭐 경제적인 유익만이 중요한 동기는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노동자는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비공식 집단의 구성으로서 관리청에 반응하고 있고, 뭐 생산성에서 1번에서 9번까지 페이지 60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거는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뭐 또 있는 게 그 다음 페이지에도, 연구는 조직체 내에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규명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조직 내에서 물리적인 조건보다는 인정, 소속감, 사회, 사기 등과 같이 민간의 사회, 심리적인 조건의 변화, 생산성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끼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론의 행정이 미친 영향은 비공식 집단의 중요성, 민주적 지도성의 중심, 의사소통의 중심, 각종 인사제도의 창안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 기관에도 보면 그거 있습니다. 고충 처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뭐 갈등 해소를 위한 위원회를 뭐 상시 조직은 아니지만 만들어서 뭐 갈등이라는 건 여러 가지 있어요. 직원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직원과 학생, 뭐 청소년들, 그리고 뭐 청소년과 청소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A라고 이야기했는데 받을 사람이 B라 받으면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이어서 보면 이제 비공식 조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하면 비공식 조직의 문제는 인간관계 이론에서 특히 관심을 갖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비공식적 보상 체계를 통해 작업의 동기와 업무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급여가 뭐 많다라는 부분에서 많이 주면 좋죠. 근데 많이 줄 수 없다는 것을 인지를 계속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많지는 않지만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원들이 그러니까 함께 워크숍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조금 떠나서 이런 부분들의 부분을 그러니까 원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진행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오래된 직원이나 우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행도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까지 가져가는 거죠. 비공식적 권위는 사실상의 영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적 권리에 기초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특성, 그러니까 그림 3-5에 나와 있는데요. 비공식 조직의 특성,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 그리고 비공식 역기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공식 조직 같은 경우는 파벌인 거죠. 뭐 예전에 이제 50대 하나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 그리고 이게 너무 강화되면 조직 해체까지도 고민이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두 번째 아까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의사소통 세 번째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시면 일반적 중요성을 보면 의사소통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근간이며 정보교환의 기본적 수단. 그 조직 내 구성원은 의사소통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서 작업하는 것도 평가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문서 작업에도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만 하면서도 계속 의사소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하고 아동들하고 만날 때도 계속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부와 의사소통 조직 내에서 권력을 상징. 그러니까 일방적인 전달을 했을 때는 그건 지시죠. 의사소통이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뭐 정기적인 회의, 비정기적인 회의, 뭐 회의가 아니라도 이제 일상적인 뭐 특히 이제 점심을 저희들이 지금 같이 먹으니까 그걸 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조직에서 중요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회복지에서는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데 효과적인 서비스의 전달을 위해서 감정을 전달하거나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기관의 운영에 중요한 사기 또 의사소통에서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잘한다를 그냥 그러니까 문서로 하는 것보다 어떻게 잘하고 있다는 부분을 함께 소통하면서 요 부분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잘하고 있는데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 부분에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업무 능력들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사회복지 조직에서 위원회하고 이사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정부에서 그러니까 법상에도 해라고 하는 것 중에 운영위원회 이런 것도 있는데 위원회를 보면 뭐 책에 그러니까 간편하게 표로 정리 박스로 해서 64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처음에 보면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문가, 업무 관련자들을 구성된 뭐 활동기구, 위원회 운영 장단점을 보면 위원회 뭐 자문위원회도 있을 수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을 수 있고 뭐 인사위원회 뭐 다양한 형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장점은 조직 구성원 전반에 관계되는 문제에 관한 협조와 관련된 정보를 계속 제공하는 데 효율적이고 제안을 뭐 평가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법, 관련한 여러 가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참여의 관리 수단, 관련자들의 헌신적인 참여. 그렇지만 단점은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사람을 뭐 볼 때는 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겠지만 외부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위원회를 구성했고 특히 자문위원회를 그러니까 시간을 내와서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들이나 이렇게
뭐 조언을 하는데 그냥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소모가 되고 특히나 이제 뭐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을 초빙할 때는 더더욱 그렇게 되겠죠. 문제의 처리 또는 해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타협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 안에서 이제 그 속에서 최대한 뭐 거수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타협하면서 이렇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부분들 위원 간 책임성이 희박. 왜냐하면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뭐 책임성을 높이려고 많이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대표의 참여로 인해 위원회의 시야가 좁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이 위원회 가지고 위원회를 특히 이제 운영위원회를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 가진 부분은 이렇게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이죠. 이사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를 만들으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결정은 이사회에서 하죠. 근데 운영위원회 그 결정된 사항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더 공식화시키는 작업들을 또 하게 만드는 거죠. 이사회 같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책임을 지는 정책 결정기구로 사회복지 조직의 필요성과 존재에 대한 철학적, 사회적 근거법인의 상술적 기구입니다. 위원회와 이사회는 비슷한 점도 많지만 구성원, 집행기관과의 관계, 영향력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뭐 인간관계 이론을 보면 맥거리그의 엑스와이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조직 인간 간의 학자인 맥거리그는 제시했고 인간관계 이론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엑스와이 이론의 조직의 관리자가 직원을 보는 기본적인 시각의 차이에 따라 전혀 다른 관리 방법이 공환될 수 있는 이론이다 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보면 X의 이론 같은 경우 사람은 근본적으로 일을 싫어하고 이기적이며 변화에 저항적이다라는 부분이고 이러한 속성 때문에 관리자의 엄격한 지시와 통제가 있어야 조직이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Y 이론 같은 경우는 사람은 본래 일하기 좋아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이런 자연스러운 활동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책임하에 스스로 일의 방향을 정하고 창의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한다. 그래서 관리자는 직원들의 능력과 가능성을 믿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더 하면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의 직무는 과업이 명확히 설정될 수도 없고 사회복지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크게 의존하므로 Y 이론에 의한 관리 방법이 더욱 적합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하기 좋아하시나요? 공부하기 좋아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에 왔겠죠. 근데 이제 많이 이게 평상시에는 뭐 별 차이 안 납니다. 근데 업무가 과중될 때 이거에 대한 특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저는 원래 게으른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닥쳐야 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아야 타이트하게 되어야 그러니까 일에 집중력이 높아지는 스타일입니다. 별로 안 좋죠. 저희 대표님하고 저희 단체 저희 위에 있는 분들은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계속 많은 말을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정리한 거 있죠. 원래 이제 마감이 20일까지 마감이다. 그러면 그냥 원래 마감이 18일인 것 같이 일을 합니다. 모든 문서에 18일이 마감이라고 생각하고 18일까지 마감을 하고 18일에 제출을 하죠. 근데 이게 20일이 마감이었는데 한 30일로 10일까지 아니 됩니다. 22일로 이틀 정도 연장이 됐다 그러면 저 이틀 놀아요. 18일까지 하면 20일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밤샘 하는 일도 많죠. 몰아치기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실수도 많이 했죠. 그렇지만 제 스타일인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어떨 때 잘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살려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이론 이렇게 해서 보면 유용성을 보면 사회복지 조직의 특수성에 찾을 수 있으며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의 활동은 엄격한
딱딱한 통제보다는 자율성을 인정하고 참여를 권장하는 리더십이 더욱 적합하기 때문에 인간관계 이론의 적용 범위가 넓다라고 볼 수 있고요. 클라이언트의 가치, 독특성, 강점 등을 강조하는 사회복지의 근본적 가치와 조화롭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에 행해지는 조직관리 원칙으로도 일반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 조직에서 인간을 보는 시각이 단순히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점에서 인도주의적 견해를 갖고 있어 사회복지 철학과 이념에 부합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점을 보면 인간관계 이론에 인간의 정서적인 측면, 조직에서 인간관계인 사회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조직의 효과성을 결정하는 목표, 자원, 기술, 구조적 특성 등에 소홀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조직의 특성을 간과할 수 있다. 인간 행동이 동인으로서 조직 내 경제적 보상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그죠? 인간관계만 좋으면 무조건 잘 된다. 근데 꼭 그렇지만 또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단체가 아까 가난하다고 그랬잖아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 가난하다 보니까 이직률이 조금 높아요. 다른 직장에 비해서. 어쩔 수 없죠. 저희 선택이고 그 직원이 성장하기도 저희들이 바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최대한 성장해서 다른 데 가서 잘 적응하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아쉽죠. 고생을 가졌는데 이제 나중에 좀 잘 되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2003년부터 2006년 4월까지는 저희는 그냥 봉사조직이었죠. 봉사단체로서 활동을 진행했고 2006년 5월부터 시설들을 아동복지시설 하나씩 만들어 갖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외부 공모 사업들을 조금 많이 했던 스타일이고 그건 이제 이후에 여러분들하고 수업할 때 이제 안내를 드릴 건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러니까 다양한 업무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경험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작업들도 했죠. 근데 경제적 보상을 솔직히 못했죠. 하면 좋았을 건데 그러면 직원들이 아직까지도 저희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겠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직원들이 이제 조금 더 나은 대로 이직하는 사항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긴 하죠.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을 보면 첫째 사회복지 조직은 의 원료는 사회적, 도덕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간이죠.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은 목표는 불확실하며 애매모호하다.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의 기술은 불확실합니다.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핵심적 활동은 직원과 클라이언트의 관계에서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에 의존하는 거죠. 저희들이 대신할 수 있는 기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앞으로는 AI가 일정 정도 역할을 하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하는,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에 없어지지 않는 직종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교사는 없어질 수도 있어도, 대학도 마찬가지로 없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니까. 하지만,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없어지진 않는다. 사회복지조직이나 그 효과성을 측정하는 신뢰할 수 있는 척도가 부족하다. 아직까지 이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과정인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필요한 척도들을 만들어야 되는 역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만족도 조사를 할 때도 우리 기관에 맞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구조주의 이론인데요. 갈등의 관리, 구조론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걸 보면 조직 내 갈등 문제는 구조주의 이론에서 관심을 가지는 문제입니다. 갈등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조직의 목표에 관한 것, 그리고 권한에 관한 것, 자원에 관한 것,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관계 등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권한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직장에 있을 때 제 선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같은 시기에 와서 역할이 국장이고 저는 실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일반 직장에서 실장이 더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역할이 아예 달랐어요.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단체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행정사무를 담당했고요. 저는 이제 기획실장으로서 정책기획실장으로서
조직의 발전, 비전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업무 영역이 확 다르다 보니까 보는 시각들이 달랐어요. 그래서 확연하게 이제 갈등이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서로 이제 다른 길로 갔죠. 그분은 계속 그 장애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조금 더 있다가 다시 본격적으로 이제 아동 청소년 쪽으로 왔고 서로가 윈윈한 거죠. 그리고 조직이나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업무 특성을 위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영향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이른바 특정화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의 연속체라는 부분은 표 3-4에 나와 있는데요. 고정화된 결정적인 조직, 협동, 질서적, 기능적, 선용, 협동, 선호, 그리고 이게 이제 점점 갈등 부재하고 완전 갈등 이런 것까지 이렇게 보면 이런 갈등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한번 쭉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시면서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갈등의 연속체라는 부분들이 가지는 의미들을 한번 잘 해결까지는 아닌데 한번 이해를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사회복지 조직 내의 갈등을 보면 관념적 갈등과 기능적 갈등 그리고 관할적 갈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관념적 갈등은 설정한 목표의 실제와 실제로 수행하는 목표 간에 있을 수 있는데요. 구조적 갈등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에 대한 통제를 위주로 하는 질서와 직원의 자유권과 선택권을 인정하려는 실서 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기능적 갈등은 다양한 하위 단위들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관할적 갈등 같은 경우는 서비스 영역, 클라이언트 및 자원에 관하여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과거 보유 건물을 둘러싼 여성부와 보건복지부의 관할권 갈등이죠. 지금은 어린이집이 어디서 담당을 하죠?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을 하죠. 하지만 아이 돌봄은 또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청소년은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이게 왜냐면 다른 부분이 아니고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원래 예산이 제일 작았죠. 작은 조직이고 지금도 그렇게 큰 조직은 아니죠. 그리고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복지부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 가지는 예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다른 예산도 큰데 이것을 가져가면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예산에 비례해서 부서에 힘이 있다 이런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기금이 있습니다. 청소년 기금 이 부분에서 가지는 일정 정도 있기 때문에 놓치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저희들 아동 청소년 일을 하는 저희들로서는 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 조직의 관계를 보면 이제 클라이언트 누구를 클라이언트라고 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구조적 이론의 관점에서 클라이언트 일반적으로 서비스의 수혜자로 규정되지만 한편으로는 협조 및 순응해야 하는 조직의 중구성.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부분들이 이제 구성원으로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인 거죠. 당사자주의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고요. 두 번째는 조직과의 관계. 클라이언트는 조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원과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교환하는 관계를 맺게 되는데 클라이언트의 관심사는 조직의 관심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 이런 것들인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특정화라는 부분 내용들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조직의 관계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서 이른바 특정화가 있을 수 있다. 이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진단적 낙인효과 예측으로서 조직 내에서 대기시키거나 서비스 수혜 과정을 선별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네요. 사회복지 조직과 환경인데요. 이론적 관점, 환경적 요인, 환경 의존성 탈피를 위한 전략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론적 관점 부분은 사회복지 조직과 환경의 관계에 관한 이론은 사회복지 체계 이론과 교환 이론의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다. 이건 한번 쭉 이후의 내용들을 읽어보시고요.
다른 사회 조직, 환경적 요인을 보면 다른 사회 조직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조직이 처한 환경은 크게 일반 환경과 과학 환경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일반 환경은 조직의 활동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환경으로 경제적 조건, 사회 인구 통계학적 조건, 문화적 조건, 정치적 조건, 법적 조건 및 기술 조건이 속하고 조직의 활동을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과학력 환경이라고 하는데 업무 수행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환경에는 재정 자원 제공자, 정당성과 권위의 제공자, 클라이언트 및 클라이언트 제공자, 보충적 서비스 제공자, 조직 산출의 소비 인수자, 그리고 관련된 조직 이용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환경오염 탈피 전략은 책에 내어 있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건데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표 3-5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환경 의존에 대한 대응 전략, 강화 조건, 상쇄 조건 이런 것도 있고요. 의존과 권력 관계를 변화시키는 전략 이런 것도 권위주의 전략도 있었고 경쟁적 전략, 협동적 전략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체계 이론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체계 이론에는 조직이 목적 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선택한다고 전제하며 조직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데요. 이 과정을 보면 첫 번째가 문제점 및 요구를 확인하는 과정, 두 번째가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그리고 대응의 개발 및 평가, 대안, 최적의 선택, 대안의 실행, 그리고 한류. 최근에 이 한류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문제점이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목표와 현황, 그러니까 차이점, 이 목표를 가기 위해서 문제의 심각성, 피해 개청, 이건 어디서 뭘 하면 관찰하면 되는 거죠. 내가 만나는 클라이언트를 관찰한다든지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관련 정보의 확보는 과거의 결정, 타조직의 정보 및 기록, 자료의 분류, 정리, 대안 선택의 기준 마련, 제약 요인, 시간, 인력, 자금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대안의 개발 및 평가는 대안적 행동 방침과 개발하고 영역적 분류하고 장단적 파악하고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안 중에 최적의 선택을 하도록 하고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리고 대안의 실행은 이용 가능한 자원의 배분, 자원의 조직화, 성공적 해결에 필요한 활동들을 하는 거죠. 마지막 단계에서 그러니까 한류인데요. 평가, 그리고 과정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걸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을 삼는다는 거죠.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제약 요구는 다양하다. 결정자의 주관, 결과 예측의 곤란성, 자원의 제한성, 정보 부족, 기술의 종류의 발달 정도 등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체계 이론의 개요 부분은 체계 이론은 본래 생물학과 같은 자연과학 분야에서 연구하는 체계화에 대한 개념을 사회에 적용하면서 발달된 이론인데요. 특성을 보면 체계 이론은 조직의 다양한 역동성과 기제를 기초로 구체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많은 하위 체계를 구성한 복합체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체계 이론은 관리자에게 조직의 문제를 분석하고 진단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각 하위체계 특성인데 생산 하위체계, 유지 하위체계, 경계 하위체계, 적용 하위체계, 관리 하위체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쭉 한번 더 읽을 수 있는데요. 읽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내서 읽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인데, 생산 하위체계를 먼저 한번 읽어보면 제가 정리해보면 생산 하위체계의 기본적인 특징은 고전 이론의 가정의 기초를 두고 있고, 생산 하위체계는 주어진 목표에 따라 생산하는 체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조직에서 생산 하위체계 기능은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즉 재원이나 인력 같은 자원을 투입하여 서비스를 변형해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고요. 서비스의 전달 과업은 직무 기술과 분업의 확립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지체계, 하위체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철학은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욕구를 일치시키는 것을 강조한 인간관계 이론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보면 될 거고요. 뭐 여기에서 이제 사회복지 조직에서 유지 하이책의 기능은 직원 개개인의 목표를 조직의 목표와 통합되도록 촉진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계 하이체계 같은 경우에는 뭐 조직의 존립을 위해 환경과의 관계를 맺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경계 하이체계의 주요 기능, 환경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다른 조직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경계 하이체계는 구조주의 이론의 기본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발음도 좀 자꾸 꼬이네요. 시간이 조금 많이 늦은 관계로 이런 부분이 같습니다. 여러분도 수업 듣는다고 너무 피곤한 시간대는 듣지 마시고요. 최대한 뭐 건강 챙기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아이폰을 잠금 해제하셔야 합니다. 또 말을 안 듣. 아이폰까지 말을 안 듣네요. 적응 하이체계 같은 경우에는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조직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데요. 이것들을 쭉 보면 뭐 사회복지조직들은 자신들의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효과적인 적응 가이체계 확립과 관련된 문제 중에 하나가 내부 평가의 객관성의 결여인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의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관리 하이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통제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고전 이론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외부 환경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구조주의 이론의 특징을, 타협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인간관계 이론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계 이론은 7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세 가지 이론, 고전 이론, 인간관계 이론, 구조주의 이론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는 가정에서 기초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하이체계, 생산, 유지, 경계, 적응, 관리로 구성된 복합적, 기능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조직의 문제를 분석, 진단 방법을 제공하고 하이체계의 기능, 역동성, 기저의 표준을 제시하는 특정한 조직의 성과를 표준과 비교 평가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고요. 하이체계 간의 갈등과 모순이 불가피하다는 부분, 그 조직에 대한 포괄적 이해, 현실적 적용에 대해 유용하다는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체계 이론이 제일 좋은 것 같죠. 근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이론들이 다르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직 이론을 종합해보면 고전 이론과 인간관계 이론은 인간에 대해서 수동적 인간으로 가정하고 환경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공전 이론과 인간관계 이론이 공통점을 가정하고 있는 수동적 인간과 폐쇄적인 관점에 대한 비판이 구조주의 이론으로 이루어졌고, 즉 구조주의 이론은 능동적 인간을 가정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부분. 따라서 구조주의 이론은 동태적이고 개방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게 지금 이제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힘들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이후부터는 조금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자유롭게 하기는 그렇죠. 1학년 수업을 부분에서 조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수업들이 다 재미없었어요. 그래서 인기가 별로 없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원래 이전에는 이제 행정론 수업을 해서 행정론에다가 법제론도 저희 강의했었고요. 그래서 보통 1학기는 행정론하고 2학기 때는 법제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도 조금씩 이렇게 했었는데, 지역사회복지론 이런 것들 하고 했는데, 이제 조금 더 바뀔 것 같아요. 1학기 때는 행정론 하면 2학기 때는 2학년들 수업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법이 바뀌어서 사회복지사업법이 바뀌어서 사회복지 이수 과목이 조금 두 과목이 늘었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그램 개별과 평가 이런 내용들의 수업을 아마 제가 할 것 같은데, 한 학기로 수업하기가 조금 빡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업 말고 이제 학기 수업은 아닌데요. 지금 2학년들 중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리 먼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좀 모집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2학기 수업을 준비하는 이런 작업들을 같이 할 겁니다. 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그래서 이제 그런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과목은 좀 재미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그러니까 역동적으로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프로그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찰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면 프로그램이 이제 실질적으로 적용할 때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2학년들 마칠 때쯤이면, 왜냐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포즈를 잘하는, 왜냐면 아까 모든 사회복지 조직이 그렇게 넉넉한 조직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부 자원들을 어떻게 따올 수 있느냐, 그런 역량들이 있으면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여러분의 역량들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 수업이 조금은 직접 수업 계획, 프로그램 계획서를 짜보는 시간까지도 같이 해보려고 하니까 조금 많이 그 부분 관심 있는 부분은 뭐 지금 같이 뭐 저희 하는데 신청하시면 뭐 자료는 나누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2학년들하고 같이 공부했던 그런 부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때 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제 저한테 메일이나 뭐 그 쪽지로 보내주시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뭐 지금 이제 백신 이렇게 맞고 있으니까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